오늘 나눌 이야기는 좀 쉬운 걸 골랐어요. 첫 강의라서. 그래서 소설보다도 이번 학기 좀 소설이 시즌 1에서는 노르웨이의 숲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작품들이 있는데 이번 시즌 2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소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들어갈 땐 좀 쉬운 얘기들을 좀 할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해야 할 얘기는 하루키 선생님이 이제 66세 2015년 9월 달에 발표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쇼쿠교 토시테노 쇼세츠카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 얘기만이 아니라 좀 다른 작가들하고 비교하면서 좀 제가 얘기하려고 좀 넣었어요. 근데 주요한 것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창작이나 소설가로서의 삶이겠죠. 그래서 이제 카프카 얘기도 좀 넣고 제임스 조이스, 루신, 그 다음에 김수영, 특히 니체 얘기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발터 베냐민 얘기를 좀 넣었는데요. 발터 베냐민의 일방통행로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업 때 이거를 가끔 숙명여대 수업에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일방통행이잖아요. 살아가는 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면서 만나는 걸 상상 속에서 철학을 쓴 책이에요. 일방통행로가. 가다 보면 중국집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뭐 꽃도 있고 그때마다 이제 철학적 사유를 아포리즘으로 쓴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단주의라는 글이 있어요. 계단주의. 그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산문을 쓰는 작업에는 3단계가 있다. 산문을 작곡하는 음악의 단계, 그것을 짓는 건축의 단계, 마지막으로 그것을 엮는 직조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썼어요. 이게 정말 문학 창작의 기본이죠. 그래서 음악의 단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건 원래 뮤즈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감, 상상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제가 쓴 첫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다. 마음산책에서 나온 출판사에서 제가 머릿말에 썼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처음부터 쓰면 안 된다. 기승전결에 전부터 쓰는 거다. 그냥 전부터 쓰고 제목이나 첫 문장은 맨 마지막에 쓰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3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이 작품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그러죠. 이 텍스트가 구성되기까지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배경적 요소를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발터 베냐민은 산문 쓸 때 우리가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런 거 쓸 때 먼저 뮤즈의 단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신동엽 시인의 큰아들 신좌섭 교수님, 서울대 의대 교수죠. 신동엽 시인의. 근데 그분은 5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이불에 기대서 방에 앉아 있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뮤즈의 단계였죠. 신동엽 시인은 상상하면서 거기서 금강도 쓰고 그죠? 뭐 진달래 산천, 껍데기는 가라 뭐 이런 아주 명작들을 쓴 거죠. 뮤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플롯을 만들어야 돼요. 시를 쓸 때도 소설을 쓸 때도 산문을 쓸 때도.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제가 문창과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전부터 써라. 절대로 앞에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전부터 쓰고 거기다 살을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조의 단계. 이게 대단한 거죠. 직조란 건 textualize. 천이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천. 문장이라는 뜻도 돼요. 텍스트. 그래서 문장이 하나하나 조사 이런 걸 다 빼낸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소설책 하나를 어느 출판사에서 다 찍어서 보내줘가지고 교정을 보는데 지금 제가 직조의 단계를 지금 1년을 하고 있어요. 단어를 뺐다 넣었다 그냥 막 접속사 다 드러내고 뭐 이러면서 지금 오늘도 그걸 지금 하다 왔는데 이런 3가지 단계가 산문의 단계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실 책은요. 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문학 창작론, 소설 창작론, 에세이 창작론이고요. 요 아래 단계예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 무엇이냐? 글 쓰는 사람 소설가는 무엇이냐? 근데 그 글 중에서
12개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이 창작론에 가까워요. 하나는 오리지널리티는 무엇인가? 이건 창작론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인물론. 이것도 창작론에 가깝죠. 그리고 독자론. 이건 수용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용미학. Reception Theory, Reception Ethics. 수용미학이라고 그러는데 독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는 거의 여기에 가까운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근데 나머지들은 정말 가와이 하야오 선생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죠? 이거하고, 이 가와이 하야오의 이론의 대표적인 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즐거워야 된다. 고통이라도 즐거움을 겪고 나면은 그 아름다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 자기 그 심리학적인 스승이죠. 이번 융의 전문가인데 일본에. 그 12장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글 쓰는 사람들의 학교 교육. 그 다음에 문학상은 무엇인가? 문학상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간다. 여기서 이제 번역을 한다든지 자기 작품을 또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아주 실용적인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이거예요. 피지컬한 직업이다. 몸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는 분들의 몸은 정말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한 속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거의 니체안이에요. 니체안. 그러니까 니체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죠. 그 여러분 니체의 책 보면 니체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해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문장에. 작가의 글 쓰는 사람 삶 문장은 차가워야 되고 높아야 되고 맑아야 되고 그 제가 아직 못 갔는데 그 니체가 그 머물렀던 그 호숫가 그 높은 2000m 가까운 스위스의 그 호숫가에서 니체가 봤던 건 차가운 공기, 맑은 공기, 그 다음에 높은 고원지대.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삶은 그런 차가움과 맑음과 높은 이상과 높이 있는 건강함을 지녀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니체 사상은 뭐예요? 플라토처럼 이 두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신체보다 신체와 영이 중요한데 신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게 니체의 사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는 니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첫 번째 이야기가 소설가는 제목이 재밌어요. 소설가는 포용적인 인종인가? 뭐 이거예요. 이거 소설가뿐만 아니라 글을 쓰면은 일단은 시간이 절대 고독의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무라카미 하루키 경우는 좀 특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랜 세월 지겨울 줄도 모르고 소설을 지속적으로 써내는 작가들에 대해, 즉 나의 동료들에 대해 라는 얘기인데 한결같은 경의를 품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이 써내는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호감이나 비호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20년, 30년에 걸쳐 직업적인 소설가로 활약하고 혹은 살아남아서 각자 일정한 수의 독자를 획득한 사람에게는 소설가로서의 뭔가 남다르게 강한 핵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입니다. 소설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내적인 충동, 장기간에 걸친 고독한 작업을 버텨내는 강인한 인내력. 이건 소설가라는 직업인의 자질이자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용적인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간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기서 잠깐 쓰지만, 포용적인 인간에게서 대우를 못 받았죠. 일본 문단에서. 등단했을 때부터, 어디 이게 소설이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보면 1, 2, 3, 4로 해가지고 뭐 짧게 뭐 몇 줄로 해가지고 한 장이 나오기도 하고 도저히 옛날 미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소설이 나온 거예요. 하다못해 유아무개라고 우리나라 교수님, 제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유아무개 교수는 쓰레기라고 얘기하기까지 했었죠. 근데 제가 일본을 유학 갔는데 96년에 가니까 이제 일본 작가들이 이제 한국 작가가 왔다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한국 유명한 작가분들이 오면 저를 또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잘 봐달라고. 그래서 유명한 작가들하고 뭐 오에 겐자부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앉을 동석할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얘기해보면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 나오면 일단 3류를 치는 거예요. 그게 96년 분위기였어요. 제가 있을 때.
96년, 97년, 98년 아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2000년 들어가면서 확 뒤바뀌는 거예요. 2000년 넘어가면서 오에 겐자부라든지 몇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에게 국민 작가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에 겐자부로가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언더그라운드 내고 언더그라운드는 그 오음질리고에 죽은 사람들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걸 1년 동안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 무시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월호 피해자 아니면 무슨 천안함 피해자 이런 가족들이 1년 동안 인터뷰해서 책을 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습게 볼 수가 없죠. 그건 진짜. 우리나라도 세월호 피해자들 인터뷰해가지고 작가들이 책 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용산 가족들 다 인터뷰해가지고 채록해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창 출판사 이런 데서 다 나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럼 밑바닥 작업도 안 하면서 함부로 이 사람은 그냥 야한 소설만 쓴다. 사실은 야한 장면이 나오는 소설은 노르웨이 숲 한 권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앞에 그렇게 야한 장면 안 나오잖아요. 섹스 장면이나 이런 거. 레이코하고 아주 또 나오코하고 아주 그 두 번의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냥 야한 소설 쓰는 그냥 포르노 작가다 이렇게 그것만 읽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쭉 양을 쫓는 모험이라든지 또 G3부작 앞에 전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그죠? 아예 안 나와요. 예. 세상의 끝 하드보일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잘못된 고관념 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를 막 이렇게 삼류라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서 배척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이제 2000년 되기 전까지 모임에 가면은 시인이나 소설가 근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도 뭐 카루이자와에서 한일 작가 모임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그냥 장사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급 작가인데 뭐 무슨 문학상 받은 아주 대표적인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건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오에 겐자부로 선생님이 아니다. 함부로 볼 작가 아니다. 괜찮은 작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 국민 작가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자료를 제가 찾아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노르웨이 숲 쓰고 나서는 이 사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일장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용적인 인종인가. 과연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정말 일본의 문학계 하는 사람이 포용적인 인간인가.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지만 개인적인 특별한 체험 이전에 저는 작가라는 사람이 정말 작가와 비평가 정말 그 인간관계 맺기가 참 힘든 종족들이에요. 친한 것 같지만 내면적이고 절대 고독과 무한관계 사이에서 작가들은 생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작가가 이런 글을 쓰게 되는 동기, 포용적인 인종 이런 것들 이 루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거죠. 어떤 포용인가? 인간관계. 루신의 초기 소설, 첫 소설집 외침을 보시면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 소설집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서문에 보면 루신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루신이 이제 센다이 대학교에 입학을 18살 때 유학 가서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나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환등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환등기에서 지금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럴 전쟁에서 중국 사람을 죽이는데 중국 사람들이 구경하는 여기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이런 환등기를 본 거예요. 루신 소설에서 여러분 그 첫 소설에서 광인일기 그리고 고향, 구샹, 고향, 그 다음에 꿍이지 이런 소설들의 핵심은요. 그 다음에 아큐정전, 아큐가 끌려가는데 사람들 다 조롱하고 구경꾼이 늘 나와요. 모든 소설에 구경꾼이 나와요. 지금도 그렇죠. 구경꾼이. 구경하는 게 낫지 참여하면 오히려 손해다.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역사적인 경험이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어떤 비극에 참여하지 않는 습성이 그냥 내면화돼 버린 거죠. 중간에 한 사람이 묶여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하나같이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멍청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해설에 의하여 묶여 있는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자로 일본군이 본보기로 그의 목을 벨 것이라고 했다. 그를 둘러싼 이들은 이 장면을 감상하러 온 이들이었다. 이 환등기 사건 이후에 루시는 작가가 어디까지 관계해야 되는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귀국해가지고 베이징 대학교에 사범학교 교사로 가가지고 그 막 교장이나 뭐 선생들이 위에 사람들이 돈을 다 떼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같이 데모를 해야 될까, 글을 써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은 글로써 사회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요, 사회적인 시각으로서는 굉장히 외로운데 글로써 사회와 관계를 맺는 게 작가의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그야말로 그런 거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뷰도 안 하고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한국 문제, 그다음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글을 쓰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글을 써요. 양을 쫓는 모험에서도 한국의 문제에 나오고, 그죠? 태엽 갖는 새에서도 난징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고독과 관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작가의 경우는 절대 고독한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거기서 정말 포용적이지 않은 인종이 될 가망성이 커요. 자, 두 번째는 소설가가 될 무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메이지 진큐, 메이지 진큐 9구나. 메이지 진9 야큐조, 메이지 진구. 여러분 신주쿠 가다 보면요, 아주 낡은 건물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벽 앞에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중고등학교 같아요. 그죠, 선생님? 그죠? 뭐 고등학교처럼 빨간 벽돌로 돼가지고 아주 낡은 그 구장이 메이지 신궁, 그죠? 신궁에 있는 야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구 시합, 야쿠르트 지금도 잘 못해요. 늘 중위 팀이에요. 약간 토트넘 같은 분위기, 우승 잘 안 하는 그런 야구팀인데, 이 야구팀 얘기가 또 1인칭 단수에서 또 나와요. 1인칭 단수에 가면 또 야구팀이 얽힌, 아버지는 또 그 주요 그룹을 응원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늘 그 마이너 팀을 갖다 응원하는 자기의 삶. 그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이죠. 야구팀을, 야구르트 팀 저기 하듯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에는 늘 이렇게 약한, 그 메이저가 아닌, 한신이나 교진이 아닌 이런 좀 약간 밀리는 팀을 응원하듯이 무라카미 하루키 자체가 이런 밀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구에 빡 이게 외국 사람이 일본 타자가 탁 쳤는데 그때 탁 하면서 터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시를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어의 에피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하면 본질이 도련한 현현, 직감적인 진실 파악이라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어느 날 돌연 뭔가가 눈앞에 쓱 나타나고 그것에 의해 모든 일의 양상이 확 바뀐다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날 오후에 내 신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경계로 내 인생이 양상이 확 바뀐 것입니다. 데이브 힐턴의 톱 타자로 진구 구장에서 아름답고 날카로운 2루타를 날린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에피판이라는 단어는 이 요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근데 사실 렉싱턴의 유령에서도 에피파니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에피파니라는 말은 나타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에피파니를 이례적 계시라고 해서, 에피파니를 발터 베냐민은 뭐라고 그러냐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아우라예요. 자, 마릴린 monroe가 아우라는 살아있을 때 그 지하철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서 있는 마릴린 아우라. 그 아우라는 단 한 번도 없죠. 그 아우라 외에는 다 복제예요. 그림들 다 복제. 아우라. 그러니까 아우라를 보면 우리는 거룩해져요. 아우라 앞에서는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아우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이, 저도 이제 몽골에 가서 지내는데 사막에서 떨기나무끼리 불이 막 붙더라고요.
아, 그런 걸 아마 모세가 경험했나. 근데 거기서 목소리를 들었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에. 그런 아우라. 그렇죠? 석가가 영꽃에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런 아우라. 단 한 번밖에 없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스치는 순간. 나뭇가지가 흔들릴 때 어떤 깨달음. 그걸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에피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니체는 이제 나에게 번개와 같은 번개처럼 다가오는 물방울 뭐 이런 식으로 니체는 표현을 했죠. 그 에피파니는 본래 동방박사 3명이 예수를 찾아 경비한 1월 6일을 에피파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가 인간으로 현현한 거죠. 그죠? 이거 신인데 인간으로 나왔다. 뭐 만드는 얘기라고 해도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정말. 그죠? 이게 신인데 그때 이야기를 에피파니의 날의 이야기를 쓴 게 희곡 12야예요. 여러분들. 자, 신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이걸 문학으로 깨달음의 순간을 적용한 거의 최초의 작가가 제임스 조이스죠. 더블리너스. 이거 15장까지 있는데 한 장씩 읽어야 돼요. 이거 빨리 읽으면 안 되고. 정말 한 8주, 한 10주 정도로 해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정말 꼼꼼히 읽어야 됩니다. 이 AI 시대에 우리 정말 8주 5초 만에 이렇게 대상을 건너뛰는 이거 읽기 싫다 이렇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반대로 나가야 돼요. 깊이 읽어야 돼요. 텍스트를 깊이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제임스 조이스는 15편 소설 반복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러리시스, 마비. 아일랜드는 마비됐다. 1장에서 시스터스, 하느들에 보면은 그 주교가 마비돼서 술 먹고 헬레레가지고 제임스 조이스, 어린 제임스 조이스 이렇게 혓바닥을 보면서 어떤 그걸 뭐라고 유아성애. 그 아일랜드의 성직자들이 그 땅을 성공의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의 식민지에서 팔아넘기고 직종까지도 신분하는 직종도 팔아들이고 술장이가 돼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있는 마비 상태.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죠. 영국 사람에게 결혼시켜서 런던에 보낼까 이것만 생각하는 엄마들이 등장을 하고 젊은 애들은 그 아일랜드 제일 좋은 더블리너스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런던으로 유학 갈까? 공부 제일 못하던 놈이 런던에 가서 런던의 지방지 신문 기자인데 와가지고 아일랜드에서 텃세 부리는 거. 내가 런던 신문사의 기자다 이런 거. 이런 그 마비된 사람들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체가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정치고 뭐고. 근데 그 데비드에서 소설 끝에 늘 나오는 게 뭐냐면 뭐죠? 에피파니.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직까지.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더블린에서 같이 공부할 때 제일 꼴찌하던 놈이 공부 제일 못하는 놈인데 그 놈이 런던으로 일찍 가가지고 런던의 어떤 지방지 신문사 기자가 돼가지고 왔어요. 동네 와가지고 막 텃세를 부리는 거야. 이 주인공이 나도 여기서 시집도 안 불리는데 식민지에서 있는 것보다 영국 가서 내가 지방지 기자라도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갔더니 이제 막 화도 나가지고 마누라한테 화내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달걀 사오라고 우유 사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까먹고 에이 그러는데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앙앙 대고 우는데 그 울으면서 에피파니 갑자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예요. 그게 에피파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아이들과 내 아일랜드 종족들이 여기서 사는데 내가 여기서 안 팔리더라도 켈트어로 내가 영어로 영국 언어가 아니라 켈트 영어로 내가 소설을 써야지. 이게 그냥 계속 나와요. 거기에. 그 더블리너스 정말 좋은 소설집입니다. 그 한 편 한 편 한 편이 정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독립운동하다가 죽은 사람들 그걸 회상하면서 눈이 온 세상에 희미하게 그들은 이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죠. 아일랜드. 그들의 종말이 내려오는 것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위에 희미하게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영혼은 천천히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레싱턴에 유령했지만 그 레싱턴의 유령의 소설 끝에 에피파니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숨어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보면은 소설가가 될 무렵에 하나의 에피파니로서 야구공 딱 소리와 함께 그게 에피파니였죠. 그리고 소설을 썼다.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소설 쓴 게 아니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글을 읽은 거죠. 엄청나게 글을 읽어서 어릴 때 지겹게 아버지 엄마 국어 선생님으로서 일본 소설을 갖다 엄청나게 읽은 거죠. 그거 읽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어로 또 책을 얼마나 13살, 14살 때부터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돼서 그 원서, 영어 원서를 구해가지고 전 도스토옙스키 악령을 읽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와벌까지는 이해가 돼요. 악령을? 야, 그걸 뭐 중고등학교 때 읽었다.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지경의 독서력이 있었기 때문에 축적되면 어느 날 이게 툭 터진다고 얘기하죠. 저절로 툭 터져요. 팡 터지지도 않아요. 축적되면은 어느 날 팍 터져요.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글을 쓴 거는 그 축적되다가 어느 날 툭 하고 써진 거예요. 툭 하고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저는 이제 문창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소설이 안 써진다, 시 안 써진다. 집에 가서 도스토옙스키 읽어라. 그게 약이다. 제일 좋은 약이다. 작가를 만드는 약. 무라카미 하루키야말로 정말 도스토옙스키라는 약을 제대로 먹은 사람이죠. 이 사람 소설에 도스토옙스키가 그냥 깔려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핵심은 뭐죠? 무의식을 쓴 최초의 작가예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소설에 써요. 그 사람의 생각을, 무의식을. 그래서 대사가 엄청 길잖아요, 이렇게. 그거.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거 배운 거예요. 나는 무의식을 소설로 쓴다. 이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발견입니다.